뉴멕시코 사막 1983년 7살 소년이 방울뱀 앞에 쪼그리고 앉는다. 그리고 오른손을 천천히 뻗는다. 방울뱀이 꼬리를 흔든다. 경고음이다. 소년은 멈추지 않는다. 순간 뱀의 목을 움켜쥔다. 소년의 이름은 제브 콜리스. 그는 직접 잡은 방울뱀을 애완동물로 키웠다. 독거미도 잡아서 키웠다. 인간이 두려운 생명체와 가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 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온 신경이 곤두선다. 그것이 어린 제브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의 증상을 들은 의사들은 진단을 내렸다. 반대 공포증, 두려운 곳을 찾아가는 병이다. 정상인은 위험에서 도망친다. 하지만 제브는 위험으로 뛰어든다. 10대 시절 자살 충동이 찾아왔다. 친구가 없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16살 어느 날 TV를 켰다가 베이스 점프 다큐멘터리를 봤다. 전력에서 뛰어내려 하늘을 나는 사람들. 제브는 그 순간 알았다. 남은 인생을 인간 비행에 바치겠다. 죽고 싶은 충동이 살고 싶은 이유로 바뀌었다. 18살 스카이다이빙 훈련 시작. 21살 첫 베이스 점프.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1초, 2초, 3초. 낙하산을 펼친다. 착지, 성공. 5년간 꿈꿔온 순간이 실현됐다. 1999년 페트로나스 타워 452m 점프. 2000년 에펠탑에서 불법 점프. 제브는 체포되었지만 웃고 있었다. 2006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불법 점프. 또다시 체포. 금문교 트리플 백플립. 리우 예수상 8m를 날아서 비행. 만리장성 위를 날며 사과 크기 타겟을 명중. 그렇게 제브 콜리스는 윙슈트 파일럿 중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다. 하지만 명성에는 대가가 따른다. 2003년 10월 콜로라도 로열고지 대교. 드웨인 웨스턴, 호주 출신 제브의 10년 절친이자 점프 파트너였다. 함께 에펠탑에서 뛰었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에서도 뛰었다. 제브가 두려울 때 옆에 있었고 제브가 웃을 때 함께 웃었다. 2003년 10월 콜로라도 로열고지 대교. 첫고 패스트 게임 스케치. 관중 5,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새로운 스턴트를 준비한다. 제브는 다리 아래로 날아가고 드웨인은 다리 위로 넘어간다. 당일 아침 드웨인이 제브의 어깨를 두드린다. 아래서 보자. 제브가 먼저 뛴다. 다리 아래로 시속 190km로 날아간다. 그 순간 위에서 드웨인이 뛴다. 관중이 환호한다. 하지만 드웨인의 각도가 틀렸다. 딱 1도만. 다리 난간에 머리부터 충돌한다. 시속 193km. 드웨인의 몸이 떨어지는 것을 제브가 공중에서 목격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튼다. 제브는 착지 후 드웨인에게 달려갔지만 드웨인은 이미 사망해 있었다. 머릿속에 허리케인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6개월간 감정이 마비되어 점프를 하지 못했다. 매일 밤 악몽이 찾아왔다. 드웨인의 얼굴과 드웨인의 목소리. 6개월 후 제브는 다시 전력에 섰다. 드웨인이라면 내가 계속하길 바랐을 거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스 점프 사망자 절반이 윙슈트 때문이었다. 장례식에 가고 또 장례식에 갔다. 제브 자신도 여러 번 골절을 당했다. 그래도 계속했다. 제브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사무라이의 방식을 연구했다. 전투에 나가기 전 사무라이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브도 같은 방식을 택했다. 점프할 때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윙슈트가 100% 나를 죽일 거다.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2011년 가을 HBO가 연락해 온다. 제브의 윙슈트 비행을 6개월 프로젝트로 촬영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제작비 250만 달러. 전 세계 4천만 가구 방송. 제브가 수락한다. 2012년 1월 1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테이블 마운틴 촬영 당일 16대의 카메라, 완벽한 날씨, 완벽한 준비. 프로젝트 목표는 간단했다. 바위 레지에 매달린 2개의 헬륨 풍선 사이를 날아가는 것. 하지만 난기류가 풍선을 아래로 밀어버렸다. 제부의 차례. 절벽 끝에 선다. 뛴다. 윈슈트가 펼쳐진다. 시속 180km로 비행한다. 풍선을 향해 날아간다. 제부의 시점에서는 풍선과 바위 사이에 공간이 보인다. 완벽하다. 그런데 착시였다. 측면에서 보면 공간이 전혀 없다. 풍선은 바위와 같은 높이였다. 풍선을 맞히려면 바위를 맞힐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순간 왼쪽 다리가 바위에 걸린다. 몸이 회전한다. 제부가 비상 낙하산 핸들을 당긴다. 낙하산이 펼쳐진다. 하지만 고도 200m 너무 낮다. 시속 193km. 떨어진 제부가 움직인다. 기적적으로 살아있다. 헬기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동한다. 케이프타운 의료센터. 양쪽 발목, 발가락 3개, 종아리뼈 완전 골절. 경골이 7개 조각으로 부서졌다. ACL 파열. 무릎 인대가 끊어졌다. 허벅지 근육이 뼈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의사가 입을 연다.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부가 웃는다. 다행이다. 죽지는 않는구나. 간호사가 모르핀 주사를 준비하지만 제부가 손을 내젓는다. 진통제는 안 먹겠다. 나는 고통을 먹겠다. 의료진들이 당황한다. 일반인이 버틸 수 없는 통증이다. 하지만 제부는 강하게 거부하고 결국 의료진들이 포기한다. 밤마다 다리가 불에 타는 것 같았다. 제부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는다. 신음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다.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1개월째 침대에만 누워있는다. 2개월째 간신히 휠체어를 탄다. 6개월째 힙복 얻고 쓰러진다. 의사는 선언했다. 절대 다시는 못 뛸 겁니다. 하지만 사고 1년 후 제부는 웃으며 뛰고 있었다. 2013년 9월 레드불이 연락해온다. 중국 랑산산 플라잉 다거 폭 4.5m 균열. 양옆은 화강암 절벽을 시속 200km로 통과하는 프로젝트였다. 제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바람 초당 10m. 한계치다. 고도 2000m. 헬기 문이 열리고 영하 5도의 바람이 들이친다. 제부가 가장자리에 선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이 떨린다. 땀이 흐르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시속 193km. 테이블 마운틴 충돌. 그 기억이 몸을 짓누른다. 결국 울어버린다. 스태프들이 당황한다. 괜찮습니까? 제부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거짓말이다. 전혀 괜찮지 않다. 그가 말한다. 1천만 달러 줘도 다시 안 뛸 거다. 다리가 떨리고 발이 헬기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억지로 발을 뗀다. 그리고 뛰었다. 바람을 타고 그의 윈슈트가 펼쳐진다. 플라잉 다거 진입. 시속 200km. 0.5초 통과. 성공했다. 그리고 착지. 제부가 무릎을 꿇고 운다. 1년 6개월 만에 성공적인 복귀다. 제부의 2012년 사고 이후 윈슈트 업계가 변했다. 제부의 HBO 사고 영상은 교육 자료가 됐다. 그 자료의 제목은 이렇게 하면 죽는다. 바위 근접 비행 안전거리 기준이 재설정됐다. 5m에서 10m로. 비상 낙하산 전개 최소 고도가 상향됐다. 200m에서 300m로 촬영 시 의료진 필수 대기가 규정화됐다. 시속 193km 충돌에서 살아남은 남자의 사고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2012년 시속 193km로 화강암에 충돌해서 죽을 뻔했다. 2019년 7년 만에 테이블 마운틴으로 돌아가 성공적으로 점프했다. 제부는 그렇게 트라우마를 이겨냈다. 윈슈트가 100% 나를 죽일 거다. 제부는 여전히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을 향해 날아오른다.
It's changed my attitude is that I'm going to be much more careful in the future. As far as, I basically kind of lost a little bit of respect for the mountain. I became too comfortable, too confident, and I was pushing way too hard. I mean, it's kind of, 6 feet is already close. But to try to push where you're coming within inches of things, I was stepping over what I should have been doing. And it basically spanked me. And I'm very happy that I was able to make a mistake so massive and be able to recover from it. Because usually when you make a mistake like that, if you had told me before that happened that you could survive, I would say it's impossible, you'll die, for sure. And in my mind, when I impacted, my brain was 100% sure I was dead. And it was funny because funny, not funny at all, but as I hit, I came off and my brain instantly split into two distinctive thought processes. Oh, I thought you meant it literally split in two. No. Which it may have. It could have in my head, But basically, my thought processes, one was a very technical thought process of just what I needed to do to survive. I need to get over that ledge, I need to get over that ledge, I need to get over that ledge. And then the other part of my brain was basically saying, well, you're dead. Why would you even pull at all? You basically got two options. You can, just not pull and have a very quick, painless death, or pull and have a very painful, suffering, awful death. Right. And it was a really kind of a struggle for me because I was thinking, man, do I want to suffer or do I just want it to just be done? And that's fascinating that all of that goes through your mind in a second. Yeah, your brain, everything slows down. Your brain starts processing so fast, and all of a sudden, the other part of my brain is like, you pull now or you die. Right. And the other part of my brain that's kind of doing the argument was like, good thing you like pain, go for it. Let's see if we can survive. And what it taught me that, no matter how bad you think it is, never give up. Because guess what? It may not be as bad as you thought it was.